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뇌와 정면 승부하는 대신 뇌의 본능을 속이고 길들이는 환경의 설계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의지력을 단 1%도 쓰지 않고도 인생의 궤도를 180도 바꾸는 기술을 공개합니다. 지옥의 문을 열고 나갈 마지막 열쇠, 들어보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다짐합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 거야. 어제보다 나은 나, 더 건강한 습관, 더 열정적인 업무. 하지만 해가 질 때쯤 우리를 기다리는 건 어제와 똑같은 무력감과 익숙한 후회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실이 내 몸을 조종해서 다시 어제의 그 자리로 끌어다 놓는 것만 같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인생의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뇌과학은 그 관성의 정체가 당신의 뇌 속에 깊이 박힌 익숙함의 감옥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요. 뇌의 지상 과제는 오직 하나, 오늘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뇌에게 행복하지만 낯선 변화는 잠재적인 죽음이고, 불행하지만 익숙한 오늘은 이미 검증된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당신이 불행할지언정 그 익숙한 지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정교한 거짓말을 동원해 당신을 주저앉힙니다. 오늘 저는 그 거짓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변하지 못했는지, 왜 나쁜 걸 알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했는지, 그 처절하고도 잔인한 생물학적 이유를 말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작은 곤충, 벼룩에서 시작됩니다. 벼룩은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갖춘 생물입니다. 자기 몸길이의 무려 200배가 넘는 높이를 단번에 뛰어오를 수 있죠. 만약 인간이 벼룩 정도의 도약력을 가졌다면 한 번의 점프로 63빌딩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재적인 점퍼들을 데리고 기묘한 실험을 하나 진행합니다. 벼룩들을 높이 20cm 정도의 투명한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죠. 처음 벼룩들은 당황합니다. 평소처럼 힘차게 튀어오르죠. 하지만 챙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한 유리 뚜껑에 머리를 계속 부딪힙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딪히며 벼룩은 극심한 통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른 뒤 실험자가 유리 뚜껑을 완전히 치워버립니다. 뚜껑은 이제 없습니다. 벼룩은 마음만 먹으면 단 한 번의 점프로 자유를 찾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벼룩들이 점프를 하긴 하는데 딱 20cm 높이까지만 뜁니다. 천장이 사라졌는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있는 것처럼 그 위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벼룩의 신경계에 더 높이 뛰면 고통이 온다라는 경험이 익숙한 진리로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벼룩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경험한 익숙한 한계만을 믿습니다. 혹시 이 벼룩의 모습에서 당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나요? 어린 시절 들었던 너는 안 돼라는 말 한마디, 예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그 한 번의 기억. 그것들이 당신의 뇌에 보이지 않는 유리 뚜껑을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점프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정도가 내 한계야라는 익숙한 무력감에 중독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중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습니다. 단지 자주 본다는 이유만으로 흉측한 것을 아름답다고 믿게 만들 정도로 말이죠.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파리 시내 한복판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에펠탑입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에펠탑을 파리의 수치라고 불렀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기드 모파상은 에펠탑이 보기 싫어서 매일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걸작이죠.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곳이 여기니까. 예술가들은 단체로 서명운동을 벌였고 신문에는 연일철제 괴물을 당장 철거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20년만 세워두고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 에펠탑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철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파리 시민들이 에펠탑을 사랑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펠탑에 화려한 장식이 추가되었나요? 아닙니다. 에펠탑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시민들의 뇌였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에펠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그 거대한 철골을 매일 마주하며 시민들의 뇌는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뇌에게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강요하는 피곤한 일입니다. 반면 늘 보던 것을 처리할 때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죠. 뇌는 지독하게 게으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주 본 것, 안전한 것, 좋은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노출 효과, 일명 에펠탑 효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노래, 즐겨 찾는 브랜드, 심지어 당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배우자의 외모까지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이 정말 훌륭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삶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익숙함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취향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뇌의 게으름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하지만 익숙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뇌가 과거의 익숙한 성공에 도취되는 순간 눈앞에 다가온 거대한 기회를 제 손으로 걷어차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1000조 원짜리 시장을 제 발로 걷어찬 한 거대 기업의 비극적인 선택처럼 말입니다. 1975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코닥 본사. 한 젊은 엔지니어 스티븐 세스는 들뜬 마음으로 경영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토스터기만큼 커다란 괴상한 기계가 들려 있었죠. 그것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당시 코닥은 전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코닥 모먼트라는 말이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될 정도였죠. 필름을 팔고 인화지를 팔고 현상액을 파는 그 익숙한 수익 구조는 코닥에게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티븐 세슨이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를 설명했을 때 경영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수갈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필름도 필요 없고 사진을 화면으로 본다고? 그런 조잡한 장난감을 누가 사겠나? 코닥의 핵심은 필름이야. 당장 치워버리게. 경영진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똑똑한 엘리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익숙함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99년 동안 자신들을 지탱해온 필름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 익숙하고 달콤했기에 뇌는 그 익숙함을 부정하는 디지털이라는 낯선 변화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겁니다. 결국 코닥은 자신들이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기술을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세상이 디지털로 뒤덮였을 때 코닥은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10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미래를 익숙함과 바꾼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코닥의 경영진을 비웃지 마세요. 우리 역시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잘 살아왔는데 왜 바꿔야 해? 라는 안일함.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는 익숙한 변명.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익숙한 온기에 취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말이죠. 생물학에는 아주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넣자마자 펄쩍 뛰어올라 탈출합니다. 생존 본능이 이건 위험해 라고 뇌의 즉각적인 비상벨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명확하고 변화가 급격할 때 뇌는 최선을 다해 저항하고 도망칩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아주 약하게 켭니다.
물 온도는 1분에 딱 1도씩 아주 서서히 올라갑니다. 개구리는 처음에 생각합니다. 오, 물이 따뜻해지네. 기분 좋은걸? 온도가 조금 더 오르면 조금 덥긴 한데 아직 견딜만해라며 몸을 나른하게 맡깁니다. 개구리의 뇌는 이 점진적인 변화에 익숙해집니다. 물이 40도, 50도를 넘어가며 단백질이 굳기 시작해도 뇌는 비상벨을 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의 온도와 지금의 온도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이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개구리는 탈출할 힘조차 잃은 채 그 익숙한 온기 속에서 삶아져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보일드 프로그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몇 시간째 의미 없이 쇼츠를 넘기는 손가락,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연인, 비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며 버티는 직장. 이것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안심시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하면 돼. 뇌는 이 점진적인 불행에 익숙해지고 결국 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견딜만한 불편함이 사실은 당신을 삶고 있는 100도의 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당신의 뇌는 끝까지 숨기려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하지 못했는지, 왜 매번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났는지 말이죠.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익숙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룩처럼 한계를 긋고 에펠탑처럼 흉물을 사랑하며 코닥처럼 미래를 버리고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것. 이것이 뇌가 설계한 익숙함의 감옥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감옥의 창살이 얼마나 견고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며 그 감옥의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마도 희망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가 먼저 엄습할 겁니다. 뇌는 마치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그냥 여기 있어. 여기가 가장 안전해. 나가면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 왜 뇌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이토록 잔인하게 가로막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본능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상실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단 10만 원이라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유? 그 미스터리한 뇌의 설계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수천 년 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원시 부족들은 아주 기발하면서도 섬뜩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냥했습니다. 그들은 넓은 들판의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세워두고 그 안에 원숭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견과류나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을 넣어두었죠. 배고픈 원숭이들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항아리 근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작은 입구 안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어 탐스러운 견과류를 꽉 움켜줍니다. 자, 이제 문제는 시작됩니다. 견과류를 쥔 채 주먹을 꽉 쥔 상태로는 원숭이의 손이 항아리 입구를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저 멀리서 사냥꾼이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립니다. 원숭이는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항아리에 묶인 손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질 뿐입니다. 탈출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저 손을 펴서 움켜쥐었던 견과류를 놓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단 1초 만에 자유를 얻고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절대 손을 펴지 않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사냥꾼의 위협, 즉 죽음의 공포보다 손에 쥔 작은 견과류 한 조각을 잃는다는 상실의 고통이 원숭이의 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결국 원숭이는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원숭이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뇌도 이 항아리 앞에 선 원숭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이것마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당신을 얽매는 족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뇌는 왜 이토록 놓아버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할까요? 그 비밀은 노벨 경제학상이 밝혀낸 인간의 비이성적 설계도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증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동전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만약 앞면이 나오면 당신에게 150만 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뒷면이 나오면 당신은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수학적으로 이 게임은 명백히 이득입니다. 기대값은 양수죠. 100번 참여하면 평균적으로 2,500만 원을 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게임 참여를 거부합니다. 카너먼 교수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얼마를 따야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 200만 원, 아니 3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어야 참여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뇌에 깊이 뿌리내린 손실 회피 본능입니다. 우리의 뇌는 100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약 2배에서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간단합니다. 원시 시대에 먹이를 하나 더 찾는 것은 보너스였지만 힘들게 얻은 먹이를 잃는 것은 곧 굶주림이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득의 기쁨보다 손실의 공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이 주식창을 보며 마이너스 50%가 된 종목을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절대 팔지 못하는 이유, 가망 없는 프로젝트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 불행한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당신의 뇌가 손실이라는 단어를 생존의 위협으로 자동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살아남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뇌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이토록 불공정한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상실의 고통은 단지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노력, 그리고 이미 겪어온 과거의 경험들까지도 뇌는 귀중한 자산으로 취급하며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자산이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죽은 자산일지라도 말이죠. 1880년대 프랑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 공사에 도전합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건설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대혁명의 영웅이자 수에즈 운하를 성공시킨 페르디낭 드 레셉스의 지휘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 맹렬한 폭우, 그리고 모기들이 옮기는 말라리아와 황열병은 수많은 인부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산을 깎아 평지 운하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죠. 수천억 프랑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었고 2만 명이 넘는 인부가 사망했습니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투자된 돈과 인력, 즉 매몰 비용이 너무나 컸기에 프랑스 정부와 투자자들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만큼이나 투자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다 헛수고가 되잖아. 라는 절규가 프랑스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사상 최악의 금융 스캔들로 번졌고 프랑스 정부가 붕괴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남긴 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이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30년 뒤에야 겨우 완성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지불한 돈, 시간, 노력을 아까워한 나머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고 더 큰 손실을 감내하게 만드는 뇌의 치명적인 함정이죠. 혹시 당신은 지금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에 매달리느라, 가망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느라, 혹은 이미 끝나버린 과거에 묶여 있느라 미래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뇌는 이미 잃어버린 과거의 비용에 집착하느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자산을 계속해서 낭비하게 만듭니다. 19세기 중반
런던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템즈강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산업혁명과 인구 증가로 런던의 하수가 여과 없이 템즈강으로 흘러들면서 강물은 말 그대로 거대한 오물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악취는 극에 달했고 의회 건물까지 냄새가 진동해 의원들이 회의를 중단해야 할 지경이었죠. 이 시대를 대악취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런던 시민들과 정부는 놀랍도록 무감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수십 년간 템즈강의 악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 점진적인 악화에 적응해버렸습니다. 원래 템즈강은 냄새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하수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주장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며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극에 달해 전염병 창궐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그제야 조지프 바잘제트라는 엔지니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규모 하수 처리 시스템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런던 시민의 뇌는 더러운 강물을 익숙한 강물로 착각하며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템즈강의 사례는 보일드 프로그 우화의 현실판입니다. 뇌는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에 너무나 쉽게 익숙해지고 결국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의 비용을 손실로 규정하며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끔찍한 악취조차 괜찮다고 속이는 뇌의 속임수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을까요? 손실 회피, 매몰 비용, 그리고 익숙함의 중독. 이 세 가지 족쇄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절대 움직이지 마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이 강력한 통증 신호 앞에서 평범한 인간의 의지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숭이가 놓지 못한 견과류, 카너먼의 실험 속 잃을까 두려워 망설이는 돈, 파나마 운하에 묻힌 프랑스의 노력, 그리고 템즈강의 익숙한 악취.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며 이미 투자된 과거의 비용에 맹목적으로 집착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뇌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살아남는 것, 즉 잃지 않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뇌는 상실이라는 이름의 비상벨을 울리며 당신의 발목을 잡아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거대한 본능의 파도를 타고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력이 강한 초인이 아닙니다. 단지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역이용해 뇌를 속이는 법을 터득한 전략가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뇌가 설계한 익숙함의 감옥과 상실의 공포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며 무릎을 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론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인은 알겠는데 내 의지가 박약해서 결국 또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당신이 지금까지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좋은 결심을 이어가지 못한 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의 의지력은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금방 바닥나도록 설계된 소모성 자원일 뿐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뇌와 정면 승부하는 대신 뇌의 본능을 속이고 길들이는 환경의 설계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의지력을 단 1%도 쓰지 않고도 인생의 궤도를 180도 바꾸는 기술을 공개합니다. 지옥의 문을 열고 나갈 마지막 열쇠,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벌벌 떠는 본능을 역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에는 아주 기묘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카오스 멍키죠. 이 시스템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넷플릭스의 서버를 예고 없이 무작위로 셧다운시키고 고장을 냅니다. 경영진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바로 익숙한 안락함이 주는 나태함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버가 언제든 망가질 수 있다는 상실의 공포를 미리 그리고 강제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이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 카오스 멍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체되어 있다면 눈을 감고 아주 생생하게 가상 상실을 리허설해 보세요. 오늘 밤 자고 일어났는데 내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었고 내 직장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도 모두 떠나갔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 극심한 상실감을 온몸으로 느낀 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으세요. 나는 다시 이 직장에 입사 지원서를 낼 것인가? 나는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처음부터 노력할 것인가? 나는 지금 내 방에 있는 물건들을 내 돈 주고 다시 살 것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혹은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는 해방감이 든다면 당신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손실이 두려운 관성에 묶여 있는 것뿐입니다. 가짜 상실감을 통해 진짜 당신의 욕망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옥 탈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자 숀 아코르는 우리의 뇌가 지독하게 게으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뇌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20초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그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뇌의 이 게으름을 영리하게 역이용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싶나요? 의지로 참지 마세요. 그 행동을 하는데 드는 마찰력을 딱 20초만 높이세요. 만약 퇴근 후 스마트폰만 보느라 시간을 다 보낸다면 스마트폰을 현관 신발장에 넣어두거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세요. 폰을 가지러 가는 그 20초의 귀찮음이 뇌의 도파민 중독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초콜릿을 끊고 싶다면 찬장 가장 깊은 곳, 의자를 딛고 올라가야 하는 곳에 숨겨두세요. 그 20초의 마찰력이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요. 시작하는 데 드는 시간을 20초 이내로 줄이세요.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면 자기 전에 거실 한복판에 운동복과 요가 매트를 지뢰처럼 깔아두세요. 눈을 뜨자마자 발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가방 안이 아니라 베개 바로 옆에 책을 펼쳐두세요. 뇌는 의지력의 외침보다 눈앞에 놓인 편리함의 유혹에 훨씬 더 약합니다. 당신의 환경을 뇌가 거절할 수 없는 고속도로로 만드느냐, 짜증나는 가시밭길로 만드느냐. 이 환경 설계가 당신의 일련을 결정합니다.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박차고 나갈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륙하는 처음 몇 분입니다. 지구의 강력한 중력과 관성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아주 적은 연료만으로도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당장 180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1도의 변화입니다. 카오스 멍키처럼 내 삶을 객관화하고 20초의 마찰력을 설계하며 사소한 성공을 미친 듯이 축하하는 그 일도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1년 뒤, 5년 뒤, 그 1도의 차이는 당신을 전혀 다른 우주에 도착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긴 여행을 돕는 작은 연료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당신을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뇌에 작은 균열을 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오늘 실천할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은 행동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 댓글이 당신의 뇌에 찍는 첫 번째 성공 도장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가장 따뜻한 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